니어 이스트. 그 다음에 중간 이스트, 미들 이스트. 그거는 이제 인도 이쪽에 중앙아시아 이런 쪽을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이쪽은 보면 이쪽에 영국에서 보면은 최고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far east, 극동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일 때 세계를 경영하면서 이름을 좀 부르기 시작했던 게 이제 니어 이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들 이스트 나오고, far east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미들 이스트하고 니어 이스트가 이제 혼재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이제 이쪽에 니어 이스트, 미들 이스트를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미들 이스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이름을 한 번 더 정돈을 해보면은, 큰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여기를 우리가 소위 동아시아 혹은 극동아시아. 여기에 소위 무슨 탄자들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들어가는데 중앙아시아. 인도 쪽 있는 여기를 남아시아. 이쪽 도서 부분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묶어서 서남아시아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요새는 중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소아시아 이런 거 이야기가 많아요.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 성경 같은 데 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지금의 터키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중해 요가 세계의 단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여기를 이제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소위 이때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의 가장 적대하는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이 소위 이쪽 지역에 있는 이란, 페르시아, 그죠?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쪽까지는 대아시아, 그 전초기지인 터키를 소아시아. 자기네들 그 세계에서는 그게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봐왔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좀 정돈을 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론적인 거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터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여기 보스포러스, 다녀오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해협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터키가 요 건너편에 이스탄불, 비잔틴이라고도 있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흑해하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를 유럽에 넣느냐 안 넣느냐, 터키는 지금 유럽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근데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은 아직까지 터키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논란이 지금 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소피아 성당 거기죠. 이스탄불 여기 이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가 나눈 그 경계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먼저 한번 보고 또 다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지역이 이제 보면은 크게 중국도 여기 흐르는 강이 이름이 뭡니까? 이게 황하이죠. 황하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해를 하류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 강을 양자강 혹은 장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중국의 성이 나눠질 때 이 황하를 근거로 해서 위에 있으면은 하북성, 하남성, 여기에 중간을 하려고 있는 태양산맥을 근거로 해서 산동성, 산시성, 섬서성 이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 호수를 근거로 위로 호북성, 호남성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지형을 보면은 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황하를 경계로 해서 연평균 강수량 얼마? 400mm 이하, 400m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이 장강을 근거로 해서 강수량 여 밑에는 800mm, 연평균. 그게 어떤 중요성을 갖냐면, 연평균 강수량이 400mm 이하면은 농작물 경작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걸 경계로 해서 이 이북은 유목민족. 그 다음에 황하여 400mm와 800mm 사이는 암농사, 잡곡, 곡물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800mm 경계로 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를 경계로 한, 이제 그래서 요 윗부분 북경을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하고 이 농경민족들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중국의 역사를 보면. 유목민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가축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살고 하다가 가을이 되면 추워지니까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경민족들한테 약탈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소위 정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끊임없는 대결 과정이 그냥 요약적으로 하면은 중국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그 북방 유목민족들이 그러면은 맨날 뭐 약탈만 하고 뭐 짐승만 키우다가 역사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 야만족들이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에 또 흐름에 그 영향을 미쳤거든요. 제일 먼저 이쪽 유목민족 중에서 세계 문명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BC 6세기까지 했던 스키타이족 들어보셨죠? 스키타이족. 철기 문명을 하고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을 이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스키타이를 이어서 성장한 유목민족이 흉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이제 소위 돌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주민족인 이 농경민족이 이 사람들하고 계속 약탈당하고 쫓아내고 약탈내고 쫓아내고 이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한나라 때, 누구죠? 한나라 때 대표적인 황제 한무제가 국력을 다 쏟아가지고 이 흉노족들을 싸워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흉노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세계사에서 그걸 좀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흉노족들이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뭘로 알려져 있냐면은 훈족이라고 알려져가지고 그 훈족의 이동들이 또 뭘 그 영향을 미쳤다? 이쪽 발트의 이 연안의 이쪽 부분에 살고 있던 그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유럽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고대 로마 문명을 끝내고 중세로 들어가는 또 단초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지역에 살고 있던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또 그 유목민족이 있는데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보니 그 사람들을 또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한 축으로 이동한 또 민족이 뭐냐면은 슬라브족. 그러니까 슬라브족,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유럽이라는 데가 형성이 되느냐면은 흉노족의 이동, 훈족의 이동에 의해서 게르만족들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게르만족이라면은 전부 독일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역 여기가 발트인데 이 지역에 살던 야만족들이에요. 야만족들. 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갖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해서 막 흩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서유럽의 주류층을 형성하게 된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이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살던 이제 또 그 슬라브족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한쪽은 이제 러시아에 잔류해서 러시아를 형성을 하고, 러시아도 그 상층부 초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르만족들이 형성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이쪽 지역에는 북슬라브, 그래서 폴란드, 뭐 체코 이런 쪽 형성하고 한쪽은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발칸반도 쪽으로 내려와서 소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동유럽과 러시아 쪽에 슬라브 한족을 형성하고 이쪽에 게르만족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당으로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나라 끝나고 삼국지 지나고 그 다음에 막 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막 혼란스러운 데를 우리가 남북조 56국 제도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을 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 이제 또 창궐했던 유목민족이 돌궐족들이 또 이제 그때 당나라의 대표적인 황제가 누굽니까?
당태종의 또 북벌에 의해서 그 돌궐이 또 흩어지게 되고요. 한쪽은 동돌궐 이쪽으로 쭉 가게 되고 서돌궐은 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궐들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투르크. 이제 이게 소위 투르크족이고 투르크족을 훈족.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훈족이 정착해서 만든 나라가 헝가리라고 합니다. 훈가리. 근데 사실상은 그 훈족은 거의 없고 뭐 마자르족이 주류예요. 헝가리. 근데 막 그냥 불려지기는 훈족들이 상당히 잔류해서 만든 나라가 헝가리라고 하는데 헝가리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훈족의 후예라는 걸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좋아한대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훈족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족들이 이제 돌궐이 이동을 하는데 투르크 돌궐족들은 싸움을 잘하거든요. 굉장히 용맹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냐면 7, 8세기에 이쪽 서남아시아에서 새로 생겨난 종교가 뭐죠?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들어가서 소위 투르크족들이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니까 용명으로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을 세워가지고 이제 역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르크족들이 세운 나라가 역사의 셀주크 투르크,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궐족들이 세운 나라가 투르크. 그래서 지금은 터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우리하고 형제국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돌궐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유목민족도 크게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이 몽골 이쪽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돌궐이 동돌궐 가고 서돌궐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불리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돌궐도 있었고 이거는 서돌궐입니다. 서돌궐, 동돌궐, 돌궐, 말갈, 혹은 숙신, 음루, 뭐 여진, 혹은 만주족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한 계열입니다. 한 계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쪽에 소위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이쪽에 틀을 잡았던 유목민족들.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요. 이쪽에 있던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막이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 저쪽에 이 한 그룹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보면은 물론 유목지기도 하지만 초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산림이 많아요. 산, 그리고 농경지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렵, 농경, 산림 이런 것들을 아울러 복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 고구려나 그 고구려 멸망으로 생기던 발해 이런 것들은 이쪽하고 굉장히 사실은 피도 많이 섞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의 피가 많이 섞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두 갈래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좀 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펴지는데, 자 그다음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시간 개념 아닙니까?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서기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BC, AD라고 하잖아요. BC는 뭐죠? Before Christ. AD는 이는 라틴어입니다. 에노 도미니. 이거는 주님의 해, 주님의 해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D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기, 우리가 보통 이 이유는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생긴 거는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근세에 와서 만들었는데, 다시 세를 살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영년으로 잡고 이제 시작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또 해보니까 한 4년 정도 차이가 났대요. 4년 정도.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BC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예수님이 공생애, 소위 공생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퍼블릭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생애가 드러난 게 몇 살부터?
30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세 이후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를 정한 거죠. 그럼 이 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전부 서양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19년, 이거 AD 2019년이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정한 서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게 보면 항상 황제가 자기가 들었으면 자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그 해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권위가 적용되는 시기라고 그걸 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번에 황제가 천황이 바뀌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시작하셨어요. 이때까지는 히로히토 아들인 그거로 가다가 이제 새로 천황이 바뀌니까 그거 1년 일본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해나 날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특히 중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양이 정한 역사를 이 해 단위, 연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 있는데 이런 그게 있는데 이때 이걸 정하면서 얘들은 0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0이라는 게. 그래서 1년, 2년, 3년, 100년 뭐 이렇게 가면서 정해지면서 0이 없다 보니까 일시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은 0년에서부터 99년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그냥 0이 있었으면 그냥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딱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요거 앞에 20이 있으니까 20세기 이렇게 가면 딱 좋았을 텐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항상 한 세기씩이 다르니까 연도보다 항상 플러스 1을 해야 되잖아요. 이 0이 이때마다 0이 없다 보니까 0은 누가 발명했어요? 인도. 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누가 발명했어요? 0? 아라비아 숫자니까 사람들이 다 190% 물어보니까 아라비아 사람이 발견하는 사실은 0은 인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인도에서 발명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숫자가 이걸 전파한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됐는데 근데 아라비아에 가보니까 저거들은 정작 이 아라비아 숫자 안 쓰고 이상한 꼬부랑 것하고 숫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 단위가 99, 그 다음에 2세기는 100년에서 199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기가 항상 한 세기씩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서 100년 이렇게 가서 우리가 살리기도 참 편했을 텐데 그래서 역사를 읽다 보면 세기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거는 좀 유념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살리가 이렇게 됐고 서론이 길어졌는데 중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세를 다루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 건세하고 건재를 하기 위해서 자 중세를 통상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 476년 그 아까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말 오도아케를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한 시점을 보통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세의 시작을 저는 313년으로 잡고 싶어요. 313년이 뭐가 있었죠?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 내용이 어떤 것인 줄 대략 아시죠? 뭐였죠? 우리가 통상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콘스탄티누스 대제하고 그때 같이 그 동로마 서로마를 나눠서 같이 다루던 리키니우스 황제하고 같이 이걸 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양한 신들을 허용하는 종교적 관용이 많은 사회였는데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죠. 그러면서 나왔던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제국 영토 안에서 어떠한 종교도 핍박받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믿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기독교만 해준 게 아니고 어떤 종교든 핍박하고 압제하지 말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믿어라 라고 허용을 해준 거죠. 근데 왜 기독교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핍박받고 그걸 받는 종교였는데 이제 허용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둠 속에 있다가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은 은연중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에서 이기면서 나는 십자가의
그 도움으로 이겼다라는 뭐 그것도 있고 어머니 헬레나의 그 믿음 영향도 있지만은 기독교를 밀어주려고 하는 동기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25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니케아, 막 용어가 막 나오네요.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공의회라는 건 뭐냐면은 각 지역의 소위 기독교를 믿는 그 그룹들의 장, 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초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교리나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특히 제일 혼선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소위 God, 하나님, 그 다음에 Jesus, 아들, 그 다음에 Holy Spirit, 성령. 이게 과연 각각 개별로 존재하느냐, 이게 같은 거냐, 소위 위계가 있느냐, 안 하냐 가지고 막 논쟁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던 시기거든요. 특히 심했던 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주교 밑에서 있었던 일반였던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이 소위 삼위는 개별로 존재하나 동등하고 함께 하나이며 같이 작용한다. 소위 삼위일체설을 주장을 했고,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성자로서 하나님하고는 격을 달리하면서 세상에 와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소위 여기에 대응해서 소위 반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홀리는 가드에 집중이 되면서 나머지는 격이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좀 복잡하게 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기독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아가지고 황제가 나서가지고 딱 정해주는 겁니다. 어느 것으로 결정이 났죠? 삼위일체설인 이 아타나시우스를 이제 정통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워낙 그 정통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면 뭡니까? 이단으로 이제 그 판명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콘스탄티누스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로마를 이제 풀리려고 하면서 최고의 어떤 황제로서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를 배우면서 고대 국가 성립할 때 왕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율령을 만들고 율령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불교 도입하고.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국가를 성립을 하려면 율령이라는 게 뭡니까? 율이 뭡니까? 형벌.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것. 령은 정부조직법, 행정법. 그러니까 나라가 꼴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 법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율령.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우리가 역사 공부해보면 항상 그 왕권을 확립하고 이랬던 사람이 했던 게 율령 도입, 그 다음에 불교 도입. 불교가 결국은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왜 도입하느냐? 전 국민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이념 체계로서 종교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로마 황제로서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제국을 이 소위 기독교라는 것으로서 하나의 이념적인 통일체로서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구지역 주교회까지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아타나시우스 하나 손을 들어주면서 이쪽을 정통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극적으로 암흑 속에서 숨어서 믿던 기독교가 세상 속으로 나오면서 황제가 밀어주는 국가 종교로서 극적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중세인을 저는 콘스탄티누스로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살아서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천국에는 가고 싶었더니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걸 믿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싶어서 살아서는 도저히 세례 못 받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 받고 기독교에 제대로 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밀어주는 종교, 기독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가진 사제까지도 교회에다 기부를 하고 성직자들한테 면세할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 같으면 뭘 해야 되냐면 군력 의무도 있는데 군력 의무도 면제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재산도 기부해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최고의 직장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뭐 대기업에 막 들어가려고 우리 대학생들이 막 꼴빠지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때 최고의 직장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면서 소위 종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아리우스파하고 이 아타나시우스파 뭐 저는 삼위일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냐 우리가 중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역사를 보면은 이쪽 소로마 쪽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이제 아타나시우스 이래 되고 아리우스파들은 이제 여기서 정해지고 주로 어디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냐면 이 소위 이 독일 이쪽 약간 동유럽 쪽 그리고 이쪽 이 시리아, 이라크 이쪽 아시아 이쪽 이집트 이쪽으로 가서 이제 죽지 않고 이쪽은 주로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이쪽 기독교들은 이제 주로 아리우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콥틱이라고 그럽니다. 콥틱. 콥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써된 이집트어를 콥트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쪽 기독교들은 이제 그쪽 성향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그쪽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종교가 600년대 일어난 게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는 이 아리우스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슬람화 되긴 했지만 이쪽에 남아있는 기독교들은 아직까지 콥트교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전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독일 쪽으로 아리우스파가 많이 갔다고 했는데 중세사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요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게르만 쪽으로 이동. 자, 아까 훈족이 와가지고 이쪽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들이 충격을 주니까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섹슨족, 앵글로 섹슨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은 그래서 주류가 앵글로 섹슨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럼 이쪽에는 주로 어떤 족들이 살았느냐? 주로 이쪽은 갈리아족, 혹은 우리가 켈트라고 하는 켈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리아라고도 하고 골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뭐 로마 이쪽은 라틴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앵글로 섹슨족이 들어가고 이제 차지하면서 여기 있던 그 켈트족들은 어디로 쫓겨가느냐? 위쪽으로 가서 지금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은 주로 어디 쪽으로 내려오냐면은 이쪽 이탈리아 이 중부 쪽으로, 중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고트족들, 서고트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으로 서고트. 그 다음에 반달족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쪽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던 프랑크족들은 이쪽 서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 형태로 갈리아, 로마 제국 이래 있던 이 소위 고대의 시기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게르만 이민족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세가. 그래서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을 뭐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로마에 대한 책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2000년 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이런 제국이 존재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그 통치 체제나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정도로 뛰어났던 그런 제국 체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도의 어떤 문명을 가졌던 어떤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시작한 그리스의 문명이 넘어가서 그것들이 발전돼서 이제 로마가 됐겠지만 이
게르만족들은 막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 춥고 배고픈 이 삼림 지역에 살던 정말 무지몽매한 야만족들이었어요. 거의 문명이고 문화 문명의 개념이 없는 거의 야만족들이었어요. 그 야만족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찬란한 문명을 가진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쑥대밭이 되면서 정말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절이 이제 중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놀라운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로마, 그리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레코 로망 문화라고 그러죠. 그레코 로망. 레슬링 서서 싸우는 걸 그레코 로망이라는데 그거 말고 그리스 로마 문명, 그레코 로망 문명이라고. 그 찬란했던 그레코 로망 문명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찬란했던 그 문명이 깜깜한 시기를 맞게 되는 시기가 저는 중세라고 보는데 중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게르만족들이 정복이 되면서 이쪽 게르만 지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갔던 게 초기에 이제 로마 쪽에서 이 게르만 소위 독일 지역에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도성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그때 이후로 이제 이쪽 서로마, 이쪽 동로마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쪽 이 라인강과 도나우강, 그 다음에 이쪽 메소포타미아강 이쪽을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쪽을 경계로 해서 계속 로마 제국이 싸우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 이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그다음에 그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서 서로마 쪽에서는 게르만을 막고 동로마 쪽에서는 이쪽 그 페르시아 쪽을 막는 이런 체계로 나누어서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쪽 동로마는 살아남죠. 거의 1000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언제까지? 1453년까지 이쪽 아까 말했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1000년 동안 동로마는 살아남습니다. 비잔틴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황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끌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제는 다 사라지고 뭐 별별 족들이 이렇게 군웅할거하면서 교황, 종교를 쥐고 있는 교황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로마 지역에서는 황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마 쪽에서는 교회라는 게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대신 뭐가 있었느냐? 수도원, 수도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세로 들어오면서 최고의 직장이 뭐가 됐다? 성직자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인텔리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야만족들한테 전도를 하러 많이 떠났어요. 수도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쪽 독일 지역에 주로 전파됐던 것은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고 처음에 아리우스파가 들어갔습니다. 아리우스파. 서로마 쪽은 아타나시우스파.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496년에 클로비스라는 게르만의 그 최고 교황이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는 가톨릭이죠. 로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한 이 서로마에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보호해줄 사람도 없이 정말 호롤단신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이제 그 세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내가 로마 가톨릭으로 전향을 할게. 아리우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로 갈게. 하면서 이제 로마 교황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게 소위 메로빙거 왕조를 처음으로 열게 됩니다. 메로빙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었죠. 그냥 뭐 잠깐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 쓰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메로빙거 왕조로 이렇게 진입해 오면서 하는데 이 게르만족이 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식한 놈들이에요. 싸움만 잘하고 기본적으로 문화나 문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도 없고 오로지 그냥 치우고 받고 싸우고 뺏고 어떤 그런 개념밖에 없었던 미개민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들의 그 전통이나 법이 뭐냐 하면 살리카 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장자들한테 상속을 하잖아요. 왕권을 같은 넘어가 그랬는데 얘들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 있는 대로 다 n분의 1 분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죽고 나서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은 땅이 분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뭉쳐졌다가 쪼가리 되고 뭉쳐졌다 쪼가리 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 얼마나 그 게르만족들이 그 미개한 족속들이었냐면 로마는 저 시절에 2000년 전에 아주 정교한 그 민법 체계와 그 법정들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그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운 법 체계를 가졌어요. 물론 그 이제 정리화된 거는 6세기에 동로마에서 누구? 유스타니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나폴레옹까지 연결되었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법전에 준비됐는데 살리카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상속은 분할 상속이고 형법 같은 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라면 오래하고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려면 자기네들 토르신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불로 이 사람 팔을 지지고 나서 3일 내에 이 상처가 아물면 무죄, 안 아물면 유죄. 뭐 어떤 경우에는 막 고문해도 자백을 안 하면 물에다가 그냥 빠뜨려버려요. 빠뜨려버려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뜨면 무죄, 빠져 죽으면 유죄.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법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들이 많이 썼던 게 결투.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무죄를 주장하면 너희 둘이 나와서 싸워. 그래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 무죄, 죽으면 유죄. 그 정도로 무식하게 했던 그였거든, 살리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마리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통합분할 되면서 오다가 730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32년에 뭐가 있던 해죠? 나오네. 투르파티의 전쟁. 투르파티의 전쟁.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네. 요 지도에서 그걸 해봅시다. 저 시들에는 이제 이슬람이 600년대에 발항을 해가지고 700년도까지 확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타고 와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소위 이쪽을 유럽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막아낸 사람이 카를 마르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투르파티의 전쟁, 투르파티의.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이슬람한테 졌더라면 유럽 자체가 이슬람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르파디안 전쟁에서 이슬람을 막아냅니다. 이 궁제라고 하는데 좀 생소한 건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The Major of Palace.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 황관들의 최고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시들의 최고봉. 조선 때는 우리가 상선이라고 그랬어요. 상선, 내시장. 그 다음에 최고 총리 같은 사람을 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그 황관들의 최고봉, 상선 플러스 그러니까 국내부 대신 플러스 재상. 이때만 하더라도 이 얘들의 왕국이라는 게 중국과 같이 정교한 왕 밑에 막 어떤 그 행정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료들이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싸움 잘하는 막 기사들 이렇게 소위 깡패 집단부터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중세에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렸느냐? 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교회라는 조직이 지역마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지역에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너 살아서 제대로 안 믿고 이러면 너 죽어서 지옥 가. 안 그러면 중간에 연옥을 거쳤다가 또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그런 걸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다 됐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교회에 다 등록을 하고 교족부에서 지역이 관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행정의 역할은 교회가 대신하면서 세속군주들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황관의 왕과 그 제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궁제라고 했는데 그 궁제들이 허수아비인 왕들을 새기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궁제 칼 마르텔이 이걸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들인 피핀이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쪽에서 그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막 이게 이때는 아닌데 이때 롬바르드족 게르만족에서 막 교황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 피핀이 와가지고 롬바르드족을 눌러주면서 교황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교황한테 땅을 줍니다. 교황령.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면 교황이 있는 거기는 하나의 국가죠, 국가. 이죠, 바티칸 국가. 그거 이제 시초가 된 교황한테 땅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잘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피핀이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메로빙거 왕에서 카롤링거 왕조를 이제 그때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00년대에 이제 카알 대제.